로열 퍼플하면 왕족, 귀족의 상징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 색깔 엄청난 노동의 결과였다는 거 아세요? 이 자주색 염료 티리언 퍼플은 고대 페니키아의 티레에서 유래했어요. 특정 바다 달팽이 분비물로 만들었는데 그냥 몇 마리가 아니죠. 무려 수만 마리의 달팽이가 필요했대요. 염료 얻으려고 달팽이 껍데기를 일일이 깨부수는 과정 상상되세요? 게다가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염료 분비하는 특정 선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티리언 퍼플은 고대의 금보다 귀한 취급을 받았죠. 염색 과정도 복잡해서 며칠 밤낮을 매달려야 겨우 색이 나왔대요. 주성분은 66, 다이브로모인디고라는 대단한 화합물이었죠. 이름부터 특별하죠? 과학적으로도 독특한 색소였던 거예요. 로마 황제나 최고 위층만 이 색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일반인이 입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이 염료가 워낙 비싸서 그냥 퍼플이라고만 해도 다 통했대요. 이게 바로 자색이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된 이유였죠. 다음번에 로열 퍼플을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달팽이를 떠올려보세요. 달팽이 만 마리가 황제를 위한 색을 만들었다니 완전 반전 아닌가요? 우리가 아는 고귀한 색의 이미지는 사실 엄청난 노가다의 결과였어요. 역사의 뒤편엔 언제나 이런 재밌는 진실들이 숨어 있답니다. 역시 역사는 승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네요. 달팽이도요.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들은 좀 더 자유로운 복장이었어요.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시작된 그리스의 신성한 행사였죠. 제우스 신께 바쳐져 4년마다 열렸고 올림피아드로 시대를 계산할 만큼 중요했어요. 그럼 선수들은 뭘 입었을까요? 교과서엔 늘 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초기 경기는 대부분 벌거벗은 상태로 진행됐답니다. 김나디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거벗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완전 반전이죠? 우리가 알던 올림픽이랑 너무 다른데요? 승리자에게는 올리브 잎 월계관만 주어졌지 금메달이나 트로피는 없었어요. 경기 중엔 에케케이리아라는 신성한 휴전이 선포되어 모두 안전하게 이동했죠.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도시 국가 간 정치적 도구였고 정치인들은 경기장에서 동맹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도 이어지다 서기 393년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그 이후에도 잠시 이어졌음을 보여줘요. 테오도시우스 2세 때 제우스 신전이 불타며 완전히 막을 내린 것 같아요. 수천 년 역사의 고대 올림픽 정말 신기한 점이 많죠? 역시 역사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테오도시우스 2세 때 제우스 신전이 불타면서 완전히 막을 내린 것 같아요. 수천 년 역사의 고대 올림픽 정말 신기한 점이 많죠? 역시 역사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집트 파라오 하면 보통 강인한 남성 왕을 떠올리죠. 하지만 역사엔 놀라운 반전의 여성 파라오가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 18왕조의 6번째 파라오 하셉스트예요. 그녀는 이집트 역사상 두 번째로 스스로 통치한 여왕이었죠. 원래 남편 투트모세 2세 사후 어린 아들 투트모세 3세의 섭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하셉스트는 파라오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당당히 남성 파라오처럼 모든 공식 칭호를 사용했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을 공고히 한 파격적인 선택이었죠. 조각상에서도 수염을 붙인 남성 파라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녀는 자신을 나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라고 강조했죠. 하셉스트의 통치는 평화롭고 엄청난 번영의 시기였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다작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이었고요. 카르낙 신전, 붉은 예배당 등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감독했죠. 가장 유명한 건 데이르 엘 바하리의 장례 신전이에요. 이 거대한 신전은 그녀의 권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녀는 투트모세 3세 제위 22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남성 파라오만이 가능하다는 편견을 깬 진정한 리더였어요. 하셉스트, 남장 여자 파라오로 불리지만 시대를 앞선 혁신가였죠. 어떠세요? 교과서에 다 나오지 않는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반전들로 가득하답니다. 향신료가 유럽에서 왔다고 생각하시죠? 완전 착각이에요. 사실 향신료의 진짜 주인은 동남아시아 고대 선원들이었죠. 기원전 1500년 이들은 이미 스리랑카와 인도로 항로를 개척했어요. 유럽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랍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중개무역 덕분이었어요. 인도와 페르시아 상인들이 육로로 지중해까지 운반했죠. 고대 향신료의 신비한 원산지는 이걸 숨기기 위함이었어요. 아우스트로네시아인들은 마다가스카르까지 교역망을 넓혔죠. 유럽이 발견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죠. 아프리카 악수무 왕국도 기원전 1세기부터 홍해 무역을 주도했어요. 에티오피아인들은 1000년 동안 홍해 무역 강자로 군림했고요. 스리랑카와 인도도 일찍이 해상 기술로 무역 강국이었죠. 모두 아우스트로네시아 선원들과의 교류 덕분이었답니다. 이후 7세기 이슬람 상인들이 서인도양 무역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향신료 교역은 유럽이 끼어들기 한참 전부터 활발했어요. 다들 유럽 탐험가들이 길을 개척했다지만 사실은 반대죠. 이미 수천 년간 이어진 무역 네트워크에 뒤늦게 합류한 것뿐이에요. 유럽인들은 거대한 파이의 한 조각을 얻어먹은 셈이죠. 향신료의 진짜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요. 역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여야 해요. 이스터 섬,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신비의 섬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이들이 폴리네시아인들이 800년경에 이 이스터 섬에 도착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2007년 연구는 1200년경으로 도착 시기를 추정해요. 이들은 번성하며 거대한 모아이를 세우는 문화를 만들었죠. 모아이를 만든 대단한 문명이었지만 사실 슬픈 진실이 있어요. 농경을 위한 무분별한 벌채와 폴리네시아 쥐 유입이 문제였어요. 이로 인해 섬의 숲이 서서히 사라지고 황폐해지기 시작했죠. 유럽인이 도착한 1722년 인구는 2000에서 3000명으로 줄어 있었어요. 이후 유럽 질병과 1860년대 페루 노예 사냥으로 이 인구는 더 급감합니다. 타히티 등 다른 섬으로의 이주도 인구 감소에 한몫했어요. 결국 1877년 이스터 섬의 원주민은 단 111명만 남게 되죠.
번성했던 문명이 환경 파괴와 외부 침입으로 무너진 거예요. 1888년 칠레가 이스터섬을 합병했고 1966년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면서 보호받고 있지만요. 스페인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인 폴리네시아 영토이기도 해요. 모아이 석상 뒤에 숨겨진 환경 파괴와 비극적인 역사는 생각보다 더 깊어요. 다들 파라다이스만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 만든 상처가 가득한 섬이죠. 이스터섬 이야기는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역사를 아는 것이 진짜 흥미로운 거죠. 다들 방어를 옐로테일 참치라고 부르시잖아요. 메뉴판에도 그렇게 쓰여있는 곳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방어는 참치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다들 속고 계셨던 거예요. 일본식 옐로테일, 즉 방어는 전갱이과 생선입니다. 정확히는 세리올라 킹케라디아타라는 종이죠. 참치는 고등어과에 속하는 물고기고요. 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선인 셈이죠.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처럼 다른 종류인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노란 꼬리 때문에 옐로테일로 불리다 보니 참치처럼 고급 생선 이미지에 엮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불이나 하마치로 불리고요. 한국에서는 방어, 중국에서는 시위라고 하죠. 지역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생선이에요. 이제부터 옐로테일 참치 대신 방어라고 불러주세요.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게 진짜 미식가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류 지식인이 되신 겁니다. 다음에 스시집 가면 아는 척 좀 해보세요. 역시 승자는 아니 참치가 아닌 방어가 쓰는 거네요. 오렌지색이 오렌지 과일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색깔 이름의 유래는 완전 반전이 있답니다. 오렌지색은 빛 스펙트럼에서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어요. 우리 눈은 58만 5620나노미터 파장을 오렌지색으로 인식하죠. 여기까지는 상식이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이름의 유래예요. 전통색 이론에선 빨간과 노랑을 섞어 만드는 2차 색이죠. RGB 모델에서는 3차 색으로 분류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과일 이름에서 왔다는 통념과는 다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오렌지색은 오렌지, 과일이 이름을 따서 지어졌답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Well, actually. 이 부분이 반전이에요. 당근, 호박, 고구마의 주황색은 카로틴이라는 색소 때문이에요. 카로틴은 식물이 햇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을 단풍도 엽록소가 사라지고 이 카로틴 색소가 드러나서 생기는 거고요. 유럽과 미국에서 오렌지색은 유머, 외향성, 따뜻함과 연관돼요. 네덜란드의 국가색이자 오렌지 가문이 색깔이기도 하죠. 아시아에서는 불교와 힌두교의 중요한 상징색이기도 하고요. 다들 오렌지색이 그냥 색인 줄 알았죠? 사실은 과일 이름에서 왔다는 거.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시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니까요. 다음번엔 또 어떤 당연한 사실이 뒤집힐지 기대해주세요. 다들 팔미라가 로마 제국의 그냥 속국이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팔미라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록된 아주 오래된 도시였어요. 여러 제국 사이에서 주인이 바뀌다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 도시는 단순한 속국이 아니었답니다. 교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상인들은 실크로드의 식민지까지 세웠어요. 그들의 부는 벨신전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가능하게 했죠. 팔미라 사람들은 아모르족, 아람족, 아랍족의 혼합 민족이었어요. 언어는 팔미라 아람어를 썼지만 상업에는 코인의 그리스어를 사용했죠. 독특한 예술과 건축은 지중해 여러 문화를 섞은 것이었고요. 이들은 지역 신들과 메소포타미아, 아랍 신들을 함께 숭배했어요. 3세기경 팔미라는 번성하는 지역 중심지가 됩니다. 이 도시의 전성기는 260년대 완전 반전이에요. 팔미라의 오다에나투스 왕이 사산조 페르시아 황제를 격파했거든요. 로마가 어려움을 겪을 때 팔미라가 동방의 수호자 역할을 한 거죠. 이거 완전 반전이죠. 그냥 속국이 아니라 로마의 위기를 막아준 독립적인 세력이었다는 것. 팔미라는 로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탱해주던 기둥 중 하나였네요. 우리가 알던 역사 속 속국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죠. 팔미라는 단순한 로마 속국이 아닌 독자적인 힘을 가졌던 고대 강대국이었던 겁니다. 역시 역사는 알면 알수록 더 흥미진진해진다니까요. 고대 왕국 궁전은 화려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짐바브웨 대유족의 왕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진짜 집은 독특했죠. 13세기부터 15세기 이곳은 남부 아프리카 최대의 석조 도시였어요. 무려 18,000명이 살았고 축구장 1000개 면적의 왕국을 다스렸죠. 왕과 귀족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했죠. 오랫동안 학자들은 그레이트 인클로저가 왕궁이라 믿었어요. 11m 높이의 거대한 벽이 둘러싸고 있으니 왕궁 같았죠. 근데 사실은요, 왕들의 진짜 주거지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왕궁 위치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해요. 일부는 언덕 단지나 계곡 단지가 시기별 왕궁이었을 거라 주장하죠.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웅장한 건축물이 꼭 왕의 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레이트 인클로저는 왕의 거주지보단 미래적인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 단지가 왕족과 엘리트의 거주지로 동시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교과서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이 모든 건축물은 쇼나족의 조상들이 지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16세기나 17세기에 버려졌지만 아직도 그 비밀을 품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때로는 파편적인 진실일 뿐이니까요. 왕의 집이 어디든 이 도시 자체는 위대한 유산임에 틀림없어요. 역시 역사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앙코르 제국이 갑자기 멸망했다고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앙코르 제국은 어느 날 사라진 게 아니에요. 15세기부터 1863년까지 무려 4세기 동안 중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 기록이 거의 없어 학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15, 16세기 기록은 특히 희귀해서 진실 파악이 어려웠죠.
앙코르 멸망은 단일 사건이 아닌 복합적인 변화의 결과였어요. 종교, 왕조, 행정, 군사 변화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환경 문제와 생태 불균형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특히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치명적이었죠. 인도차이나 반도 전반의 힘의 균형도 바뀌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13세기 이후 비문 기록이 급감했다는 사실이에요. 14세기 중반부터는 끊겼다가 16세기 중반에야 다시 나타나죠. 심지어 왕의 이름조차 200년 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록된 왕은 자야바르만 9세 1336년까지였고요. 이후 200년간은 마치 역사의 블랙홀 같았답니다. 건물 건설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기록도 없었죠. 앙코르 제국 멸망은 단칼에 베인 게 아니라 서서히 시든 겁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예상보다 중요했던 거죠. 자연의 힘 앞에선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역시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가 아니라 거대한 퍼즐이네요.